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굿모닝 화이팅 2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기습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 미사일 가능성이 커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오후 2시 55분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이 약 1000km를 날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처음인데 고체 연료 기반의 신형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 신원식 국방장관도 최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고체 연료 기반의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지 않아도 돼 발사 시간이 단축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기습 발사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고체 연료 기반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과 함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ICBM과는 달리 최대 사거리 5,000km 안팎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유사시 유엔사 후방기지와 일본, 한반도 작전 환경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1년 안에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의 실천적 담보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각종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추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오는 17일까지 2박 3일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차원입니다.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 쌍무적 연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이 교환됐으며 교내 일치를 보았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해 외무상에 임명된 이후 첫 단독 해외 방문지로 러시아를 택한 만큼 올해에도 변함없이 북러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새해를 맞아 혈맹인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최선희가 먼저 러시아를 간다라는 것은 북중 관계에도 일종의 틈이 보인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중국한테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 이른바 중국과 러시아에서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하고 있다. 최 외무상은 방러 기간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자리에선 양국이 추가 무기 거래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On January 6th, since then, Russian forces again launched multipl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nto Ukraine. We're still assessing the impacts of these strikes, but we can confirm that at least one of them landed in Kharkiv. 북러 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북 요청을 수락한 만큼 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방북 시기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연해주 지역 단체 관광객이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관광 확대와 같은 경제 협력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한미일 외교당국이 북한의 올해 첫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전화 협의를 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젯밤 정박 미국 대북특별부대표, 나마즈 히로키 일본 북핵 수석대표와 3자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삼국 대표는 북한이 연초 서해 포병 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
올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 삼국 대표는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고위의 협의회를 열어 설 명절 차례상 성수품 물가를 지난해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는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설 명절 연휴에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을 차리는데 전통시장에서는 25만 원, 대형마트에선 39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정은 과일 30만 톤에 대해 할당 관세, 즉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리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치로 설 성수품 물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을 통해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온누리 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 더 높이고 발행 규모도 1조 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SRT의 역귀성표를 최대 30% 할인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3월 말부터는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역량을 총동원해 민생을 챙겨야 한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동료 시민이 즉각적으로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취임 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언어보다 실제 성과가 중요하다며 이 같은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리고 책임지지 않는 정책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부도 유념해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 대통령실의 설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없는 일회성 선심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이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을 언급하며 해마다 명절 대책으로 나왔던 사안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물가와 고금리,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유예했다며 총선 이후 전기요금 폭탄으로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제3지대 핵심인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3자 회동에 나서 연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양당 정치 타파를 위해 의기투합하자는 건데 정치적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탈당파인 김종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만났습니다. 따로 신당을 준비 중인 세 사람은 20분간 짧게 만났지만 메시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득권 타파, 민심에 응답하는 그런 정당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에서 사실 두 분과 함께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3인 회동 직후 원칙과 상식 측은 민주당 탈당 선언 나흘 만에 미래대연합이란 이름으로 창당 대회를 열었습니다. 탈당파인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새 의원과 정의당 출신 박원석, 국민의힘 출신 정태근 전 의원이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아 창당과 함께 제3지대와 통합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양당 기득권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판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저희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범식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새로운 선택의 금태섭 대표,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도 참석해 이른바 빅텐트론에 힘을 실었지만 묘한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양당 정치에 맞선 제3지대 세력들이 이질적인 이념과 지향점을 극복하고 단일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밤사이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3명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80대로 보이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 밖으로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대피한 주민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진화 상황을 지켜봅니다.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11시쯤인가? 폭발하는 소리가 나면서 밑에 불꽃이 튀더라고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소방은 대원 6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불이 난 집 안에서 40대 남녀와 10대 여학생을 구조했습니다.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은 1시간여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의 신원 파악과 함께 방화 가능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조 주택 지붕이 까맣게 탄 채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서울 경동시장 골목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과 연기가 근처 식당 2곳으로 번지면서 소방 추산 800여만 원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주택 배전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에는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석에서는 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꿀 판매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양봉협회 회장을 사칭하는 등 사기로 의심될 만한 정황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신기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투자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해외 양봉 농가에서 생산하는 꿀을 국내에 들여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합니다. 300만 원을 1억 원까지 불린 성공담도 늘어놓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인생 역전 가능합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홍보한 투자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업체 대표이사가 한국양봉협회 회장으로 협회가 직접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상한 점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먼저 실제 양봉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반면 인사말은 완전히 똑같고 이력은 거의 그대로 옮겨다 놓은 수준이었습니다. 해당 투자 사이트에서 CEO로 안내되고 있는 한국양봉협회인데요. 협회에서 이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봉협회장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한테도 드디어 이런 끔찍스러운 일이 닥치는구나. 이 업체가 협회 회장이라며 올려놓은 사진 속 인물은 누굴까? 확인해봤더니 경기 시흥시에서 행정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사진이 도용된 홈페이지를 발견해서요. 네, 그래요. 실제로 수상함을 감지한 투자자도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100만 원을 입금한 60대 투자자는 협회 정보가 허위로 적힌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항의에 나섰습니다. 사기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수수료 40%를 떼겠다고 버티던 업체는 항의가 계속되자 결국 원금을 돌려줬습니다. 양봉사업 투자를 유도하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는 일주일 만에 30만을 넘으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경찰은 사기가 의심된다는 한국양봉협회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투자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왜 양봉협회 정보를 조용했는지 업체에 문의했지만 사이트 오류로 보인다는 짤막한 답변만 남긴 뒤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60대 경비원을 때리고 폭행 영상을 SNS에 공유한 10대 청소년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혐의에 추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60대 남성과 10대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먹을 피한 10대가 경비원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발로 걷어차며 일방적인 폭행이 이어집니다. 지난 12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이 10대 청소년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경비원이 상가 건물에서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됐고 인터넷에서도 공분이 일자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피해자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고 폭행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영상 속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고 기절해 있던 모습을 근거로 상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또 무단으로 영상을 유포한 행위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과 함께 출석한 A군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스파링 결투였다는 A군 친구의 주장도 나왔는데 경찰은 양측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최근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고도 제한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준보다 63cm 이상 높아 재시공 전까지는 한 집도 입주를 못하게 된 건데요. 2달 이상 입주가 늦어질 것으로 보여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작한 공사는 최고 15층 높이로 마무리돼 입주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타워 높이에 문제가 생겨 아직 한 집도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고도 제한을 받는 곳이지만 모두 7개 동 높이가 기준보다 63cm 이상 높게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김포시 입주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지난 12일. 새 아파트 이사를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날벼락 같은 불어 소식에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당장 자녀의 학교나 대출금 상환 등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 지금 나는. 한 달 전만 얘기를 했어도 뭐 어떤 대책을 세우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 충격에. 난감하다고 지금. 김포공항 주변 건축물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고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을 요청했지만 김포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워를 제한 높이에 맞춰 재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준공 보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시공사와 감리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서는 등 형사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시공 과정 중 제대로 점검이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차가 난다면 사전에 설계 변경 허가를 받아서 시공을 했었다면 시공자라든지 감리자라든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김포시는 시공사의 재시공 계획과 입주민 보상 대책 등 조치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높이를 낮추려면 빨라야 2개월 뒤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엄동설안의 입주 예정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지난해 대당 3억 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58% 늘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수 의원은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중 취득가액이 3억 원 초과 차량이 1,858대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 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1,173석대에 비해 1년 만에 685대 늘어 연간 증가 대수 기준으로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 변경 등록하는 8천만 원 이상 승용차에 부착이 의무화된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대부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는 소비자들도 많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장을 보러 온 직장인에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물어봤습니다. 소비기한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유통기한은 유통하는 기간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 한마디로 식품을 팔아도 되는 기간입니다.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만 잘 지키면 식품 섭취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통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아서 먹을 수 있는데도 버려지는 게 많아 음식 낭비와 환경 오염 문제가 거론돼 왔습니다.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사회적 이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생산이나 재고 관리 부분에서 예측 가능성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제 수출적인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운송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고 그러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 정부는 두부와 막걸리 등 총 700여 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 유통기한보다 많게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기간을 늘린 업체는 4% 수준으로 대부분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기만 바꿨습니다. 소비자가 가정에서나 보관할 때 온도 같은 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 식품의 안전 문제 이런 걸 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 식품업계에서는 안전이 최우선이거든요. 최선의 기간을 좀 보수적으로 잡는. 소비기한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OECD 대부분 국가가 도입한 상태입니다. 결국 소비자와 유통사, 제조사가 소비기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인류의 절반이 투표하는 올해 첫 선거에서 타이완 표심은 또다시 반중 독립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또다시 경량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 미국 대선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친미 독립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직선제 도입 이후 12년 연속 집권이란 새 역사를 썼습니다. 2024世界大选年最瞩目的第一场大选，台湾缔造了民主阵营的第一场胜利。 그러나 4년 전과 달리 득표율은 물론 입법위원 선거에서도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주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한 선거 결과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타이완 분리 독립과 외세 간섭을 반대한다며 미국 정부의 당선 축하 성명에도 발끈했습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向台独分裂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 일단 5월 취임식 전까지 중국은 군사, 경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해 전방위 압박에 나설 전망입니다. 봉쇄에 준하는 무력 시위나 양안 간 자유무역협정 폐지 같은 고강도 보복 조치도 거론됩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파견하는 대표단의 형식과 교류 내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세 불안을 원치 않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이완 방어 공약을 두고 바보짓이라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극단적 대결을 피하며 판세를 지켜볼 거란 분석과 함께 더 큰 경랑이 몰아칠 수 있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리나라에는 기회이자 도전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라이칭더 당선인이 친미 독립 성향인 만큼 타이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한국 반도체가 반사이익을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에도 불똥이 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양안 관계를 지켜보며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산업계 보호와 지원을 통해 기술적 우월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며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낮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 체감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도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2도, 대관령 영하 12.5도, 철원 영하 1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추위 속 어제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서울 1도, 춘천 3도, 대전 4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남은 한 주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하겠고 주 후반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후 2시 55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미사일이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성에 탄착했으며 미 일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비행고도와 거리 등 세부 재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새해 들어 처음이자 지난달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27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해 분출 시험을 했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에 따라 오늘부터 17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방러 기간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북러 외무장관 회담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최 외무상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표면적으로 지난해 라브로프 외무장관 방북의 답방 차원이지만 최근 높아지고 있는 북러 간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려는 성격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기간 양측이 추가 무기 거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여야는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한 목소리로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동해 서해를 가리지 않고 무력 도발을 반복하는 행태는 한반도의 안보와 우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적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해를 사격장으로 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이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와 경찰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사건 당시 이 대표의 부상이 가볍다는 취지의 정부기관 명의 문자 메시지에 대해선 총리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낙연 전 대표의 민주당 탈당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이 전 대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이낙연 전 대표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곧장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이 전 대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과자 발언으로 역풍을 맞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자의 반인륜적 막말로 다시 설화에 휘말렸단 겁니다. 잃어버린 정신과 가치를 복원해 실현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나서는 첫걸음부터 막말과 저품격이라니 실망과 우려가 큽니다. 동시에 근본적인 책임은 사건을 축소 왜곡하고 숨긴 경찰에 있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당 대책위 차원에선 이 대표 부상이 1cm 열상으로 가벼워 보인다는 대테러 종합상황실명의 문자 메시지를 문제 삼아 총리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발송을 지시를 했고 그 문자의 작성 경위는 무엇이고 그 문자가 어느 정도 유포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요구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를 향하던 망언이 이낙연 전 대표 강성 지지자에게서도 나왔다며 양측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혐오의 정치를 종식하기 위한 길이 참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민주당 내에 만연해 있는 강성 지지자들 주도의 팬덤 정치가 그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민주당이 수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를 밝히라고 주장하는 것도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퇴원한 이재명 대표가 자택 치료를 받으며 칩거를 이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물론 야권 내부에서도 정치 테러 사건을 둘러싼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를 엽니다. 경찰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기소를 고심하던 검찰이 다시 외부 의견을 듣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쟁점이 뭔지 부장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22년 헬로윈을 맞아 이태원 일대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모일 수 있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보름 전인 10월 14일부터 당일까지 확인된 공식 보고만 모두 4건. 경찰은 이를 토대로 김 청장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지시 없이 방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청장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물어야 할지 1년간 검토를 거듭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적극적 조치를 안 한 것만으로 경찰 최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 법리적 의견이 엇갈린다는 이유입니다. 실제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 혐의로 기소된 해경지휘부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7월 일본 아카시시 압사 사고에서 경찰서장이 불기소되는 등 상급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경찰 특수본이 이미 지난해 1월 2차례 외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김 청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 청장의 경우 참사 보름 전부터 당일까지 인파 밀집에 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도 예년과 달리 경찰관 기동대 배치도 하지 않는 등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김 청장 기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검찰은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다시 외부 수사심의위원회에 공을 넘긴 겁니다. 회의에는 당사자인 참사 유가족 측과 김 청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하고 수사심의위원회는 토론을 거쳐 김 청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권고 성격이어서 강제성은 없지만
대검은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처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서울 충신동에 있는 싱크대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일부가 타는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1시간여 만에 불을 끄고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당진시 시곡동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불길에 휩싸인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가 15분 만에 불을 껐지만 8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신원 확인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살 딸을 끌어안고 아내와 몸싸움을 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자신이 당한 폭행과 딸을 학대한 행위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도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지구 표면에 서로 다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 지역에 위치한 아이슬란드는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입니다. 최근에 한 달도 안 돼서 또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거대한 용암이 장벽마저 무너뜨리며 주택을 삼켰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에서 불과 450m 떨어진 곳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습니다. 땅이 갈라진 틈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뿜어져 나옵니다. Hún er svona 100-200 metra, hún lengdist nú meðan við vorum að ljúga. Við fórum í loftið upp úr 8 og horfum á þetta í svona 1,5 tíma, eða tæpa 2 tíma. 용암은 이내 마을로 향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방어벽마저 무너지자 주택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화산 폭발 전 주민들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hlutinni bara gerast hratt og þetta hraun mun því miður flæða hratt í átt að nyrstu byggð í Grindavík. 화산이 폭발한 지역은 아이슬란드 남서부 그린다비크 부근입니다. 이곳은 한 달도 채 안 된 지난해 12월 18일에도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 4,000명이 대피했다가 일부가 되돌아왔는데 다시 몸을 피하게 됐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와 북미 지각판이 갈라지는 판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어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힙니다. 지난 2010년 화산 폭발 때에는 화산재가 유럽 전체에 퍼져 항공기 10만 대가 뜨지 못하는 대혼란을 빚었습니다. YTN 류재복입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자신들이 붙잡은 인질들의 생사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부 오바이다 하마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 폭격으로 많은 인질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이다 대변인은 나머지 인질들도 위험에 처해 있으며 이스라엘은 인질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기습 때 인질 250여 명을 붙잡아서 끌고 갔는데 지금도 130여 명이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저강도로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CBS 방송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군사작전 저강도 전환을 논의해왔고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커비 조정관은 하마스를 공격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며 하마스는 여전히 실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보상과 평화 계획을 논의할 제4차 우크라이나 평화공식 국가안보보좌관 회의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국가들을 포함해 브라질과 인도 등 83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는 초대받지 못했고 중국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화공식 회의 공동의장인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때가 됐을 때 러시아와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존하는 전 세계 군주 가운데 최장기간 재위한 덴마크의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이 즉위 52주년인 현지 시각 14일 왕위에서 물러났습니다.
맏아들인 프레데릭 왕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아 프레데릭 12로 즉 10세로 즉위했습니다. 덴마크 역사상 군주가 스스로 퇴위한 건 지난 1146년, 수도원에 들어가기 위해 왕위를 포기한 에릭 3세 이후 870여 년 만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공화당의 첫 경선인 아이오와 코커스, 즉 당원대회를 이틀 앞두고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경쟁자들을 압도했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MBC 뉴스 등이 진행하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0%,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6%를 기록했고 사업가 출신의 비백 라마스와미가 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네, 이번 달부터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은행들의 고위험 투자 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DLF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은행이 자신들의 실적에만 눈이 멀어 무분별하게 판매를 유인했다는 지적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화할 예정인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가입자들이 바라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금 보상을 해달라는 것, 그리고 애초 은행이 이런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거는 은행에서 취급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게 앉은 자리에서 단 1, 2분 만에 가입 상품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선동해가지고 가입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고. 예적금처럼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고객이 대다수인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 및 신탁의 판매를 제한하겠습니다.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의 강한 반발로 결국 금융당국은 판매 한도 제한과 소비자 보호 조치 강화를 조건으로만 파생 상품을 팔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ELS 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이 이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2021년 당시 미중 갈등으로 홍콩 증시의 앞날이 불투명한데도 자체 판매 한도를 오히려 늘렸고 핵심 성과 지표에서 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팔아야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한 게 대표적입니다. 일부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쨌든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마당에 지금 이제 창구에서 판매가 어떻게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금 검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이고. 은행 창구에서 증권사에서나 파는 파생 상품 판매를 아예 취급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은행들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파생 상품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 외에 은행이 비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이자 수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상황이거니와 미국 은행과 대비해 낮은 비이자 수익 비중을 고려컨대 ELS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비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 수요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불안전 판매 여부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논란은 또 한 번 불거질 전망입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정부24 누리집에 연말정산용 재증명 발급 서비스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 창구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대학교 재학 증명서 등 5종의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뒤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 선박이 늘어나면서 선박에 대한 검역 건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외항선 입항 검역 건수는 5만 7천여 건으로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다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역관이 탑승해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선박 수도 코로나19 시기 1만 1천여 건에서 지난해 1만 9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등극을 노리는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저녁 8시 반 중동의 복병 바레인을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우리나라는 1956년과 1960년 1, 2회 대회에서 우승한 이후 64년 동안 우승과 인연이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와 황희찬 등 유럽파만 12명이 포함돼 역대 최강 전력을 꾸렸다는 평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피파 랭킹 23위, 첫 상대인 바레인은 86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나라가 우세하고 상대 전적도 11승 4무 1패로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가을 프로야구 LG 팬들은 유광 점퍼를 입고 마음껏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네, 29년 만에 맛본 감격의 우승. 꿈에 그리던 그 순간을 누구보다 기다려온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인데요. 야구계를 대표하는 달변가 또 전략가로 꼽히는 차명석 단장을 허재원 스포츠부장이 만나봤습니다. 돈이 깡패다.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것만큼 현실에 맞는 얘기가 있을까. 나도 돈 때문에 이랬다고는 생각한 적이 없는데 요즘 쉬고 있다 보니 역시 현실로 느껴진다. 이게 또 되게 웃겨요. 예, 옛날 걸 가끔 읽어보면 야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뭐 말도 안 되는 뭐. 결혼을 앞두고 방출 통보를 받았던 2001년 겨울. 차디찬 도서관 구석에서 써내려가기 시작한 차명석의 일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귀하는 걸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 그 20년간 그 일기를 쓴 게 저는 단장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가장 자양분이 된 것 같습니다. 닥치는 대로 읽어내렸던 매년 100권이 넘는 책과 매일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했던 손때 묻은 일기들은 야구계 최고의 달변가 또 전략가로 통하는 단장 차명석의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근무가 8시 반이니까 7시쯤 와서 1시간 반 정도 근무 들어가기 전에. 그게 오롯이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LG 유니폼을 입고 지낸 세월만 선수로 10년, 코치로 12년, 그리고 프런트의 수장인 단장으로 5년입니다. LG 팬들에게 우승이라는 값진 선물을 남긴 차명석 단장은 이제 LG 왕조의 구축이라는 꿈을 넘어 한국 체육 발전이라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체육 전문가가 돼서 우리나라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거든요. 평생 야구로서 이렇게 제가 먹고 살았으니까 그 보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꿈은 있죠.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농구 별들의 축제 올스타전에서 자밀 원희가 MVP에 뽑혔습니다. 네, 3점 슛 콘테스트에서는 이근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김상익 기자입니다. 별들의 잔치는 조상현, 김주성 두 감독의 앙증맞은 걸그룹 댄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디어 만발한 선수들의 등장도 저마다 개성이 넘쳐났습니다. 3점 슛 콘테스트에서는 정규 시즌 3점 슛 성공률 1위인 KCC의 이근희가 우승했습니다. 이근희는 결선에서 27점을 올려 오재현과 니콜슨 등을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덩크 콘테스트에서는 화려한 기술을 선보인 KT의 새 외국인 선수 해리스 베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스는 특히 다리 사이로 공을 빼내는 고난도 기술로 LG의 구탕 등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팬 투표로 선정된 24명의 올스타가 KBL 캐릭터 크블몬과 공아지 팀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는 51점을 넣은 자밀 원희가 MVP에 뽑혔습니다. It's fun. My first time here. Glad to be with all these great guys in the KBL. Great event. 전 동료가 한바탕 웃음 속에서 즐거운 휴식을 만끽한 프로농구는 17일부터 정규 시즌 일정을 재개합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